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는 철저히 현실에서 상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죠. 자, 시 또는 문학 그리고 예술은 어떤 존재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그런 텔링, 이야기하는 세계가 아니라 주관적이고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의 목적은 바로 감동,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구체적이고 감성적이고 주관적이야만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감각, 그렇죠, 어떤 느낌, 어떤 자극을 줘야 되는데 자극을 주려면 어떤 보여주기의 방식을 줘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예술의 행위는 바로 어떤 생각이나 심령을 구체적인 어떤 사물이나 사건으로 예를 들어 보여주는 작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여주는 작업. 그건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인간은 사물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며 또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동원된 사물, 그걸 우리는 그 수탉에 써먹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가 뭐냐? 바로 감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3의 어떤 사물들을 동원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작업을 우리는 이미지네이션, 상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이라는 바로 그런 그 상상의 작업, 그냥 막연하게 상상이 아니고 감동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물을 예로 들어서 보여주는, 느끼도록 보여주는 행위, 그게 바로 상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를 쓰면서 그런 작업이 없다면, 상상이 빠진다면 그것은 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골짜물이 이렇게 조달되며 흐르는데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골짜물이 이렇게 졸졸 흐르는데, 이게 동시, 골짜물이 이렇게 졸졸 흐르는데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자, 요 한마디 때문에 귀가 있을 거야. 이거 상상이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골짜물이 바로 귀 달린 사물로 변하고,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고 새롭게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좀 고급스럽게 시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시학적으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낯익음에서 낯설음으로 라는 말을 씁니다. 낯익음에서 낯설음.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는 낯설죠. 낯설어서 뭔가 이렇게 관심이 더 가죠. 그럼 계속 만나면 낯익어서 재미없죠. 연애할 때는 참 좋습니다. 몇 년 지나면 재미없죠. 낯익음, 낯설음에서 낯익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바닷가에 가면 얼마나 참 신선하고 좋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부들은 참 행복하겠네. 근데 어부들은 바닷가에 파도 소리가 재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 결국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낯익음의 것이죠.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이런 산문이라든지 늘 쓰는 이 언어, 일상 언어라고 하는 건 따지고 보면은 이건 낯익음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낯익음의 언어 속에는 재미가 없어요. 그럼 시인이란 무엇인가? 그 낯익음의 언어를 탈피하고 늘 낯설음을 창조해가는 것이 바로 시인입니다.
따라서 예술가가 대항하고 투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일상과 습관과 안일과 매너리즘이 권태다. 대상을 습관적인 문맥에서 뜯어내고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들을 함께 묶음으로써 시인의 상투적인 표현과 거기에 따른 기계적 반응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서 낯설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낯설게 만들까 하는 것이 바로 시인의 과제입니다. 근데 그 낯설게 하려면 지금까지 한 겁니다. 주관적으로 해라, 구체적으로 해라, 감성적으로 해라, 상성적으로 해라. 이게 다 낯설음과 사실은 관계되는 말입니다. 그것을 좀 세련되게 표현할 때 낯익음과 낯설음, 그렇게 말할 뿐이죠. 근데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인 발레리가 산문과 시는 어떻게 다르냐? 그것은 바로 산문은 도보, 워킹, 걸어가는 것. 그리고 시는 무보, 댄싱이다. 이 원리를 또 잘 알면 시 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소설은 어느 계기가 있고 사건이 전거되고 종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고 이게 바로 산문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시의 세계는 그렇게 출발 있고 서론별론 결론 아니면 시작에서 가운데 마침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레리는 시라고 하는 건 뭐냐? 산문은 도보, 일종의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고 시는 제자리에서 춤추는 것이다. 춤추는 사람이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까? 울산에서 서울 가나요? 안 갑니다. 제자리에서 춤을 춰요. 이 제자리에서 춤춘다. 이걸 우리는 달리 말하면 리듬이라고 말하고 또 달리 말하면 그걸 진동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시는 화살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입니다. 그 진동이죠. 자, 이게 바로 시의 특징입니다. 자, 그걸 다시 좀 한 단계 더 높여서 더 좀 유식하게 말하는 방법, 아니, 그것은 뭐 지금까지 되게 많이 얘기해 왔던 것들이고, 이걸 좀 더 객관적으로, 원학적으로, 좀 더 과학에 가깝게 시와 산문을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신의 한 수는 없을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서 다시 또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한다면 시를 다 끝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 한번 여러분들 그 노트에 인접성에서 등가성으로라는 이 항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인도 문장을 쓰는 것이고 일반 사람도 문장을 쓰는 것입니다. 문장을 쓴다는 것은 주어에다가 그 다음에 목적어에 서술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밥을 먹는다. 문장이에요. 시도 문장이고 그리고 산문도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산문 문장과 시의 문장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안다면 마치 축구에 룰이 있듯이 그 랑그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핵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 구절과 일반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김광균의 외인촌이라는 시의 마지막 이 김광균을 유명하게 만드는 아주 시다운 문장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이런 게 있습니다.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참 멋있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 문장의 핵심은 종소리입니다. 근데 종소리가 어떤 종소리냐? 분수 같은 종소리, 흩어지는 종소리, 푸른 종소리. 자, 이게 지금 그래요. 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게 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는 밥을 먹는다. 보통 그렇죠. 주어가 있어야 되고 서술어가 있어야 되고 목적어나 보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밥을 먹는다 에서 나와 밥과 먹는다 사이의 관계, 그리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사이의 관계, 아까 사이 비교해서 서로 차이점이 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시가 뭐냐 하는 것은 산문과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이 그 결정적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럴 때 나를 저라고 할 수도 있고 소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우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주어 부분이. 근데 나는 밥을 먹는다예요. 그럼 나하고 밥 사이에는 어떤 관계냐? 내가 밥을 먹는 밥이 나는 아닙니다. 나하고 밥 사이에 관계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밥 안 먹으면 죽으니까. 나와 밥 사이에 관계는 있지만 나하고 밥하고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밥을 먹는다도 마찬가지. 밥하고 먹는다 사이의 관계는 관계가 있어요. 인과관계라든지 어쨌든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밥하고 먹는다가 동일한 것은 또 아닙니다. 이렇게 문장을 써 나가는데 그럼 어떤 관계냐? 나하고 밥하고 먹는다 사이에는 그것을 우리는 인접성의 관계라고 그럽니다. 인접성. 그 관계는 인접성이에요. 나하고 밥하고 먹는다 사이에는 인접.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산문은 다 인접성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나는 밥을 먹는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문의 문장은 다 분석해 보면은 연결하지만은 그 연결이 인접성의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시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하면 이 분수처럼과 흩어지는과 푸른과 종소리는 다 같이 뭐냐? 낱말은 다르지만 이 시인은 분수와 흩어짐과 푸른과 종소리를 다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합을 등가성의 결합, 그러니까 일반 산문은 인접성의 결합이고 시는 등가성의 결합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시와 산문을 구별하는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시를 쓰면서 내가 인접성의 문장을 쓰는 것인가 아니면은 등가성의 문장을 쓰는 것인가, 이것을 자기 자신이 분명히 분별하면서 시를 써야 되겠죠. 만일 그걸 분별하지 않고 그냥 문장을 써나간다면 그건 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언어학자들이 시란 이런 거다. 시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일반 문장은 다 주어 서술어 뭐 이런 그 인접성의 관계로 결합되지만 시는 등가성의 관계로 결합된다 하는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등가성이니까 따지고 보면은 분수나 흩어진이나 푸른이나 종소리 다 대등한 관계입니다. 이런 동등한 관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그러니까 시는 댄스예요. 그러니까 시는 진동이에요. 그러니까 시는 리듬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시가 리듬인가? 어째서 시는 리듬이 있어야 되느냐? 원리는 바로 등가성으로 계속 결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자,
자, 시를 쓰면서 또 시정신, 도대체 우리가 시를 쓰면서 여러분,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개개의 사물들의 특성을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 너와 내가 얼마나 다르냐를 철저히 밝혀내는 것이 바로 과학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렇게 밝혀내니까 굉장히 똑똑하기는 하고, 그래서 과학적인 발전은 되는데, 문제는 너와 내가 다르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러한 철학, 이러한 인생관, 이런 세계관을 갖는 한 우리는 외톨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외톨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고독한가? 둘이 같이 사는데, 아니 서울 시내 보면 그냥 참 천여만 인구가 덕실덕실한데 각각 너 어떻게 사냐? 외로워. 네, 다 외롭다는 것입니다. 왜 외롭습니까? 외롭다는 이유가 바로 그 개별성의 문제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니까.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르니까. 자, 이게 바로 과학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모든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현대를 불안이니 공포니 좌절이니 고독이니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니 하는 이유가 과학이 전 산물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은 철저히 모든 사물들을 구별하고 분열시킵니다. 그런데 시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과 호수는 과학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열된 관계죠. 너는 너고 나는 나. 그런데 내 마음은 호수요. 마음을 호수와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네, 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열된 세계를 통합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의 다윗의 시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시입니다. 아니, 여호와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죄지고 겁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거리가 먼 존재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서워요. 그런데 다윗은 시를 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게 바로 시적인 표현이죠. 여호와를 목자라고 하는 상상, 메타포를 통해서 일치시켰습니다. 여호와가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 양떼를 몰고 가는 아저씨와 같은 친절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목자 사이의 관계가 아주 완전히 새로운 그런 친밀한 관계로 변하죠. 그래서 분열된 세계가 조화로운 세계, 통일된 세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처음에 이 메타포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메타포의 핵심이 옮기다, 넘어서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시의 핵심은 늘 넘어서 옮기는. 넘어서 옮기면 분열 아니냐? 내 마음을 왜 호수라고 하냐? 그럼 분열 아니냐? 아니죠. 분열된 마음과 호수를 통합하는 방식이 바로 메타포입니다. 그래서 시의 궁극적인 원리는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통합해서 뭘 거냐? 메타포는 분열에서 통합이라고 했다. 마지막 11번입니다. 메타포는 분열에서 통합이라고 했다. 이성과 과학은 세상을 분열시키지만 시의 상상과 메타포는 분열된 것들을 감정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통합은 대결이 아니라 화해요, 사랑이다. 그런데 이 분열된 것을 통합한다는 이 시정신은 좋지만 솔직히 내 마음은 호수요, 내 죽으면 한개의 바위가 되리라 등의 논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건 시적인 것인데요.
자, 그래서 아무리 상상과 메타포가 시적 방법이라 해도 이성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이다. 그래서 힐라이트는 이 시를 역설이라고 했다. 여기서도 이 역설,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이 패라, 넘어서다, 독사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시는 현실을 넘어서 다른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성적으로는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실로 믿는 것, 거기에 시적 구원이 있다.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이런 것입니다. 솔직히 그 메타포가 뭐냐, 사실대로 써야지 왜 그렇게 내 마음은 호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그러니까 시는 비현실적,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종교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그 역설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비과학적이지만 믿어야 돼. 그게 역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시는 뭐냐? 시도 내 마음은 호수요, 마음과 호수가 다르지만 같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바로 시의 세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역설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결정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종교는 못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역설적인 원리를 인정하지만 거기에 진실이 있다고 믿지 않으면 시인은 못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속에 진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이 패러독스, 정말 논리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것을 믿음으로써 천국을 갈 수 있다. 이게 종교적 구원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그것이 과학적으로는 아니지만 그것을 믿어야, 또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세상이 화해가 되고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쓴다면, 그 바로 저는 그것을 지상적 구원, 시적 구원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시인은 왜 시를 쓰는가? 힘인가? 심심풀인가? 말장난인가? 결코 아니다. 시는 분열된 세계, 고립된 세계, 통속적인 세계를 뛰어넘어 사랑과 열정으로 통합하고 화해된 세상, 모두가 하나된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상적이고 산문적인 어법을 계속 뛰어넘고 또 뛰어넘는 것이 시의 본질이고 시의 규칙이고 시의 랑거다. 따라서 축구선수가 축구 규칙을 토대로 축구장을 뛰듯이 시는 이 메타포라는 이 뛰어넘기 시작의 이 변별적인 규칙을 토대로 각자의 시세계를 계속 창조해 가는 것이다. 거기 바로 시의 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속 시원하게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잠시 엄창석 교수님께 양해 부탁드렸습니다. 저희가 순서를 잠깐 바꿔야 될 것 같아서요. 부여에서 오셨는데 차표를 7시 반으로 끊었는데 저희는 또 도리가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서 먼저 김영재 교수님, 김영재 선생님 축사를 먼저 듣고 저희가 엄창석 교수님 강의 마저 듣고 토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양해 부탁해서 지금 엄창석 교수님 양해해 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편 한국본부이사장님이신 손혜희 선생님께서 급한 일이 생기셔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제팬 수석 부이사장님이신 김용재 교수님이 대신 오셨습니다. 이 자리 빛내주시러 오셨습니다. 또 먼 데서 오셨습니다. 김용재 교수님도. 네, 청해 듣겠습니다. 예, 어제 갑자기 손해일 우리 국제팬 이사장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국제팬 한국본부 부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용재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도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오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후련하고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우리 그 한매문학의 그 이현숙 회장님, 박종욱 회장님, 제가 또 잘 또 알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이고, 또 한매문학 그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문단을 또 이끌어가는 활력 있고 아주 옹골찬 이러한 그 회원들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이사장까지도 1년 내는 우리가 인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매문학에도 우리 팬클럽 회원이 대단히 많이 있고, 또 이분들이 저희들 당선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기쁘고 반가운 이유는 오늘 그 좌장을 해주시고 연설을 강연을 해주시는 홍문포 교수님하고 엄상석 교수님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부터 존경에 맞이하는 그런 분이고, 저하고는 또 보통 사람과는 다른 5가지 이상의 공통인수가 있는 분들이라 참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또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이 홍문포 교수님 강의를 이렇게 잘 들어보니까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문학과 놀자, 그리고 작품으로 말하자. 그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문학과 놀고 작품으로 말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사가 직접적인 작품을 쓰는데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자극 효과가 있고 큰 영향이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요즘 연말대구에서 한참 권주 사고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빠삐용에서 빠삐따를 바꿔가지고 요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찬양을 하는데, 우리 한매 회원들이 이 빠삐따 회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이렇게 문학과 놀고 작품으로 말하자. 이러면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것이 한 가지 저들 팬 이야기를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팬 좀 많이 도와주십사 하고, 제가 들어가면 저는 그 영문학을 전공을 해서 팬의 금년에 처음으로 영문 대역판을 시 한 300여 명에서 700페이지, 그리고 산문 80여 명 이렇게 해서 한 500여 페이지 이렇게 됐는데, 제가 했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고, 제가 교정을 전부 다 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팬이 전 세계 사실 146개 국가 155개 단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팬이 더전 국제화되고
국제적으로 많이 좀 알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솟아나고 또 그런 생각을 절대적으로 손이사장과 함께 펼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열심히 쓰고 좋은 작품을 또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알리는 이런 일을 같이 좀 해야 되겠고 좀 도와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 팬은 노벨문학상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추천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팬에서 한 번도 안 한 것은 아니고 몇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 일은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몇 년 전부터 그 고은 선생을 많이 논하는데, 고은 선생은 왜 그 정도 그 몇 회 계속해서 논의가 되면은 팬에서 추천을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 팬에서 추천한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금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10위권 이내에서 이야기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김동진 선생이 옛날에 그 4위권에서 이야기된 적이 있고, 우리가 어떤 기구를 통해서 각 문학 단체로부터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팬에서도 우리 노벨문학상을 좀 추천하자, 이런 데까지 지금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입회도 하시고 또 이 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또 조언도 해주시고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 이 한면문학의 행사를, 세미나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좋은 날 되고 또 더욱 발전이 있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홍문표 교수님은 내려오셔서 가셔도 되고, 저희 식사 준비해놨습니다. 저 지금 준비해놨으니까 드시고, 여기 저 실장님께서 모시고 가셔서 식사 대접해드릴 거예요.